이제 여러분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오늘 첫 번째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막정 수업이니까 세 번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같이 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함께 이렇게 보면서 의미를 나누어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 한국의 하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하천은 누가 관리하냐? 그러니까 이게 강과 하천을 이제 누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하천을 누가 관리를 하고 뭘 하냐?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볼 것 같아요. 하천은 이제 먼저 약간 주요 하천과 유양 같은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 한국에 하천이 몇 개가 있냐? 이제 강으로 나눠지죠. 이제 하천은 강이에요. 압록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여러분 한강의 기적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요. 그 길이가 한강이 세 번째야. 아니야, 한강이 꽤 이렇게 적지 않아요. 한강, 그 낙동강, 대동강, 금강, 정천, 임진강, 섬진강, 예성강, 영산강. 뭐 이렇게 약간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천에 대한 관리는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 1급 하천이 있고 지방 2급 하천으로 나눠져요. 지방 1급 하천은 도에서 관할하고요. 지방 2급 하천은 시와 군에서 이렇게 관할을 한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6대 하천이 한반도, 한국의 6대 하천으로 남녘강, 두만강, 한강, 낙동강, 대동강, 금강 6개 있어요. 그 연장이 400km에 가깝거나 이상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유류 연장, 강의 길이가 한반도의 주요 하천 대부분이 서해와 남해로 흘러들면서 13위 안에 드는 하천 중에서도 두만강만이 동해로 흘러드는데 한반도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동성 지형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여기서 서쪽에 낮은 경동성 지형으로 흘러요. 한국의 하천은 중요성에 따라서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직할하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하천. 그리고 시도에서 지정 관할하는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으로 편제되어 있어요. 준용하천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 2급 하천 이거죠. 준용하천이란 직할하천의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하천이고 한국의 강은 하천은요 유량의 변동이 심해. 연 강수량의 약 40%가 증발하거나 지하로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홍수 때 유출량이 총 유출량의 거의 70%에 이르러 유황이 극히 불안정해서 이로 인해서 홈수와 가뭄이 매년 발생했어. 근데 댐이 이제 건설되니까 댐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총 유출량이 약 60% 수준으로 낮아졌고 수자원 이용률도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유황의 특성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황이 뭐냐? 물이 급하게 불어나거나 급하게 빠져나가는 어떤 정도를 얘기를 해. 그래서 유황이 특별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게 일어난 게 아니다. 근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유황이 불안정한가? 이유는 주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이 돼요. 그리고 비가 한번 내리면 엄청 내려. 안 내리면 아예 안 내려.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리려면 왁 쏟아지고 안 내리면 뚝 떨어져요. 그런 게 한국의 하천의 특징이다. 이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양이 불완전한 근본적 이유가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고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 대체로 여름철의 강수량이 한 해 강수량의 60%. 그 중에 상당한 양은 강수량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다. 그러면 집중호우 내리면 홍수 발생하지. 그 다음에 극도로 줄어든 농업연수, 생활용수 공급도 어려워지지.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면적이 좁아.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좁으니까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이 되게 넓으면 그게 좋은데 한국의 하천의 유황은 매우 불안정해서 그게 조금 변동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요거 되게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도 한국의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물이 막 넘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댐을 짓는 거예요. 집중호우 때 내릴 때는 물을 떠나보내는 방수.
그 다음에 가뭄일 때는 물을 비축하는 어떤 형태, 그런 어떤 다목적인 댐들을 계속해서 건설을 해와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하천이 불안정하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댐 기술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베트남의 지형은 어떤지 모르겠어. 베트남의 하천이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계셨던 나라에 살고 계시는 나라의 하천은 어떨까요? 뭐 정보가 자세히 나오진 않았네요. 한국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하천이 좀 난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는 하천의 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내리고 적게 내리고 그런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추천할 만한 그 지형은 아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의 지형을 이제 거의 살펴보는데, 이제 한국에 서해 서해 동해가 있잖아요. 한국의 지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서해와 동해예요. 서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서해안 이렇게 얘기해요. 동쪽에 있는 것을 동해안.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황해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서해안으로 표현을 안 하고 황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황해로 표현하느냐? 서해안을 황해로 표현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황해는 영어를 옐로우 씨로 표현해요. 그래서 또는 웨스트 씨, 서해로 표현하고, 그 태평양의 일부예요. 태평양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엄청 크죠. 커 보이네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바다. 그러니까 세 국가가 다 공유하고 있는 바다죠. 그래서 황해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은 그 황하의 토사가 유입돼서 바다의 색깔이 누런빛을 띄었다는 것에 착안해서 황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어디 보면 중국 쪽 지역에 위치한 그 서해 바다를 보면 진짜 노란빛이더라고요. 놀랬어요. 와, 물빛이 노란빛이니까 좀 이상해. 뭐 되게 놀라. 그래서 황해라는 어떤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노스코리아의 다른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이거를 조선서해라고도 부르네. 앞에 조선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지도에서는 유럽의 지도 제작자 낭빌은 신중국 지도첩에서 여기다가 황해라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되네. 호앙하이우메르존 황해. 국제 표준으로 쓰이고 한국 내에서도 자주 사용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서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국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서는 황해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총 면적이 38,000km. 뭐 이게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뭐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평균 수심이 약 45m. 그러니까 최대 수심이 100m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수심이 깊지가 않아요, 서해는.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밀물, 썰물 들어오는 게 막 되게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도 지금 PPT에다 적어놨죠.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여 만, 반도, 곳, 섬 등이 많아.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깊이 이게 쑥 들어간 게 만이죠. 그리고 삼면으로 되어 있는 게 반도죠. 그리고 약간 섬처럼 항구처럼 빠져나오는 게 곳이죠. 그래서 아예 섬은 섬이고, 그래서 서해안 쪽은 이게 많아. 만, 반도, 곳, 섬. 그리고 수심이 안 깊어.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수온차가 진짜 심해요. 그리고 담수 유입도 많고 수심이 얕아서 겨울에 얼어붙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심이 얕으면 아주 그 온도차가 되게 추워지면은 이게 얼음이 싹 얼어버리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형 경사가 좀 완만해요. 여기 제가 PPT에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조차가, 이게 아까 조수간만의 차예요. 조차가 심하고 넓은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지하 자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 자원 같은 경우에 수심이 얕아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확실히 동해에 비해서 이 서해는 물고기가 엄청 잡혀요. 그리고 넓은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갯벌과 모래사장이 되게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 자원이 옛날에는 이게 천연가스가 상당량 매장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참 한국이 안타까운 게 뭐 지하 자원이 별로 없어. 특히 석유가 안 나네. 그래서 석유 좀 개발해 보려고 뭐 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서해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 전라남도 다도해 지역과 충청남도 태안반도 일대의 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서해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리아스식 해안이다. 이건 무슨 특징일까요? 이게 저기 그 바트남에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육지의 침강 또는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의 일부가 바닷속에 잠겨 이루어진 복잡한 해안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그거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해서 육지 일부가 바닷속에 잠겨버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잠기는 땅도 있고 잠기지 않는 땅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한번 볼게요. 강이 바다와 만나는 부분에 형성되는 깔때기 모양의 지형으로 강의 입구 부분에서 하국의 낮은 부분이 침수선에 따라 형성되는 지형이다. 일반적으로 산맥과 수직을 이루고 울퉁불퉁한 형태의 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리아스식 해안은 거대한 대륙빙하가 녹은 뒤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졌다. 리아스식 해안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그렇죠. 뭐 어떻게 완만한 어떤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죠. 아주 불규칙하게 움직이겠네요. 주변 지역을 관류한 여러 개의 소하천들이 막 스며들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형은 바다 쪽으로 갈수록 깔때기 모양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하구 내에서의 그 조차, 그러니까 수심차가 되게 크대요. 한국에는 전라남도의 남서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의 세계적 예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서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황해에 발달되어 있는 리아스식 해안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해안 좀 살펴봤어요. 서해안 좀 더 살펴봐야 되겠네. 네, 몇 개가 더 있어요. 자, 사빈이라는 게 많아요. 이 해안 지형의 특징 중인데 사빈 볼게요. 모래가 많이 퇴적한 해안 지형으로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바닷가에 형성이 돼 있고 뒤로는 해안 사구가 발달돼요. 그러니까 파랑 등의 작용으로 바닷가에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해안 지형이에요. 모래가. 일반적으로 이게 사빈 같은 경우는 모래 사자에다가 빈빈자인데 이게 사비는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해수욕장에 이용돼요. 해수욕장. 그러니까 사빈의 배후에는 일반적으로 해안사구, 그러니까 사빈하고 해안사구 자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빈이 폭풍을 불 때 파랑이 흘러넘치는 곳까지를 가리키고 사구, 해안사구는 여기 뒤에 말씀드렸죠. 식생이 정착한 모래 언덕을 가리켜요. 모래 언덕. 그러니까 바닷가의 사빈에서 모래가 바람에 의해 사빈 뒤로 날아가 쌓여서 이루어진 낮은 언덕을 해안사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빈은 해수욕장이고 모래가 익은 평평한 땅이고 해안사구는 그 모래들로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다 밀리니까 언덕을 형성한 거예요. 자, 사빈의 발달은 어디에 있냐? 동해안이 탁월해요. 동해안이 해저경 지형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파랑의 작용, 그러니까 파도, 여러분, 웨이브. 파도의 작용이 활발하고 또 급경사의 태백산지 동해 쪽에 흘러내리는 하천들이 토사를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동해안이 탁월해요. 그 동해안은 경포대, 연곡, 낙산, 망상 해수욕장, 수많은 해수욕장이 많아요. 왜 많냐? 해수욕장의 사빈이 일정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해안선의 출입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빼고는 사빈의 발달이 되게 빈약해요. 그 소규모의 사빈은 서해안의 변산반도, 태안반도, 안면도 이제 이런 곳에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뭐 사빈이 모래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백사장에 묻혀서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한국에서는 이제 해수욕장으로 많이 놀러 가게 되는 건데 그런 곳에 이제 이런 사빈이나 해안 사구를 이용해서 낭만을 즐기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게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사빈과 해안사구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해요. 이제 요즘의 문제점들이 바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바로 사빈. 아까 모래가 쌓여서 아주 평평한 지대를, 그러니까 이런 데가 바로 바닷가를 바로 면하고 있어요. 바닷가 사진이 제가 잘 안 찍었는데, 바닷가의 사진을 이렇게 면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빈이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사빈의 사진이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동해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지형으로 보면 반도니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해안은 보세요.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해안바다 각기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동해안은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해안을 따라 솟아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안선이 되게 단조로워요. 그래서 융기해안이라는 게 바로 뭐냐? 산맥들이 솟아오른 해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솟아올라서 바로 꺾여졌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조로워. 그래서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지며 섬의 발달도 거의 없어요. 막 울릉도, 독도 이 정도 있는데 그렇게 섬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수심이 깊어도 항구 발달은 불리하죠. 그러니까 항구가 여러분 배가 들어오려면 이게 쑥 이렇게 꺼지고 서해안처럼 이렇게 만이나 곳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항구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흥남과 성진, 강릉과 포항 사이에는 암석해안이 발달했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그게 있으니까 저기 산맥이 튀어 올랐으니까 암석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흥남과 강릉 사이에 사빈해안, 사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래가 쌓인 거. 그래서 동해안에는 해시계 및 파식대 등의 침식해안과 사빈과 해안사구 등의 퇴적해안이 소규모의 만과 반도를 따라 연속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의 입구 부분에 연안 사주나 사취가 발달하게 됨으로써 형성된 락군, 석호가 잘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치는 되게 좋아요. 암석해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멋있어요. 이게 동해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볼 수 있고, 동해안에서 몇 개 조금 더 명칭 좀 설명해 볼까요? 동해는 아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해예요. 이것도 태평양에 속했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거 노스코리아. 북한에서는 조선동해.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를 갖다가 자꾸 앞에 조선을 붙이네요. 조선동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동해는 또 어디에 맞닿냐?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 동해를 니혼카이, 일본해로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일본해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렇진 않죠. 솔직히 이게 왜냐하면 동해라는 그 해양의 지역을 다 공유하는 건데 그 공유 지형을 어떻게 한 국가의 바다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예, 그래서 동해라는 게 통상적으로 불려야 돼요. 자, 동쪽으로 일본의 도호쿠, 홋카이도, 러시아의 사할린, 서쪽으로는 한반도 동해안 전체구, 제주도, 남쪽으로 일본의 혼슈, 북쪽으로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키 지방까지 둘러싸고 있는 게 동해의 동아시아 바다의 특징이에요. 이 동해의 특징입니다. 위치가 이제 그러니까 극동아시아인 거죠. 동해를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국가가 총 4국가.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스 코리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해는 해협을 다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폐쇄성 해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안이 복잡하지 않고 뻗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섬도 많진 않아요.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고, 자원도 풍부해요. 해양 심층수나, 그리고 계속 뭔가 그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석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의 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본 내용이에요.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 사진일까요? 이게 지금 동해 어디예요? 동해 어디인데, 참네. 제가 이걸 사진을 캡처를 해놓고 이게 어딘지 지금 체킹을 못했어. 이 사진 어디일까요?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해의 어디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에다가 이게 동해 어디 사진인지 좀 공지에 올릴게요.
네, 근데 되게 예쁘죠? 물빛도 깨끗하고, 그리고 아까 서해에 비해서는 되게 뭔가 이렇게 형태가 아주 반듯해요. 반듯하다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겠네. 그렇게 뻗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도 많은 거 공부하신 것 같아서요. 마음 편하게 풀어보시면서 이제 5분까지 다시 한번 아까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거 그냥 대충 체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 근데 여러분 메모 하시는데 이거 오늘 시험 보고 뭐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근데 메모를 하셔서 보관해 두시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음악과 함께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메모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 첫 강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